살루턴, 살루턴, 어, 언어학기 초, 언어학기 초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다들 못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해야죠. 먼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음, 화면, 잘 보이죠? 어, 잘 보이는데 전체 화면으로 할래요? 이, 이미 지난번에 제가 좋습니다. 했지, 어, 지난 시간에 미처 못한 거 한 부분을 더 하고, 이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의미의 삼각형이라고도 하고요. 오그덴 리차드 기본 삼각형이 별명입니다. 1923년에 나온 책, 지금 잡음이 좀 있는데, 1923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의 11쪽에 이런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은 다 영어로 이제 되어 있죠. 그걸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저기 하기 전에 나한테 공동 그 호스트를 만들어 줄래요? 그 어, 소리 차단 같은 거 내가 옆에 도와줄게요. 공동 호스트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내 거 그 보면은 오른쪽 위에 음소거 옆에 거기에 보면은 커서를 가져가 봐요. 커서를 가져가면은 점 세 개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공동 호스트를 해주면 돼요. 됐어요. 응, 됐습니다. 홍구로님 됐죠? 예. 벙컨. 자, 지금 이 영어 이렇게 쓰진 책인데요.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글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방금 보신 그 그림을 조금 제 손으로 다듬은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시르가 한 배웠잖아요. 언어 기호는 사물과 이름을 잇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을 결합한다 하는 소시르의 말하고 방금 본 오그덴 리차드 기본 삼각형하고 두 개의 서로 조합해서 어,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사물이 있어요. 이건 영어로는 레퍼런트라고 했는데요. 지시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지시 대상. 이것을 우리가 만약 보면 머릿속에 그 개념이 생겨요. 우리가 지나가는 개를 한 마리 보았다. 그러면 머릿속에 개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라는 이름, 심볼이라고도 하고요. 청각 영상이라고도 하고 상징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같이 떠올라요. 개념하고 이름하고 같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바로 랑거예요. 랑거. 개념과 이름이 떠오르는 거, 그게 랑거예요. 지금 소시리가 한 말 보면은 개념과 청각 영상을 결합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언어 기호이고 그것이 랑거입니다. 랑거. 그러면 이 이름이 떠오르면 그걸 입으로 내가 말을 하죠. 빠롤, 신입병,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는 그때도 청각 영상이 작용하는 거죠. 귀에서 청각 영상이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념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물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왼쪽에 이 이름이라는 이 그림을 이쪽으로 옮겨 놔도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제가 좀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그렸어요. 예, 바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그덴 리차즈의 기본 삼각형에는 8홀이 빠져 있어요. 8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볼, 청각 영상하고 개념하고 레퍼런트, 사물하고 이 세 가지만 그림을 그려놨는데 소시르가 한 그 말과 같이 연결시키려면은 여기에 바롤이 있어야 돼요. 청각 영상 앞에 바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우리가 또 어떤 책을 보면은 이 이름, 발올, 이 전부 다를 합쳐서 그저 청각 영상 이렇게 에, 쓰기도 합니다. 정확히 나누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에, 개념과 이름을 이어주는 이 부분은 랑그다. 그리고 실제 입에서 이 이름이 나올 때까지 그것은 바롤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그덴 리차즈의 그 그림에 보면 symbolizes 여기는 refers to 여기는 stands for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correct, adequate, true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게 적절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정확하다, 참이다 이런데 자, 잘 보세요. 먼저 개념과 이름 사이의 관계는 아주 정확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개라는 개념이 떠오를 때 그때 동시에 개라는 낱말,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거죠. 한국말 뭐 이런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 보잖아요. 그 다음에 개념과 사물 사이에는 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라는 개념은 머리에 있지만 실제 그 지시 대상이 되는 개는 모습이 아주 다양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개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될까요? 아마 수백 종류, 수천 종류 되겠죠. 그리고 그 개 중에도 또 뭐, 어? 이렇게 생긴 게 저렇게 생긴 개도 있을 것이고 암개도 있고 숫개도 있을 것이고 숫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개라는 개념으로 하나로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저 적절할 뿐이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이것은 refers 안 지시한다 는 말이에요. referas 안. 그 개념이 이 사물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물과 이름 사이는 이게 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라스 포로 제가 번역했는데요. 이 사물이 있고 이름이 있는 것은 이건 참입니다. 사실이에요. 개라는 짐승이 여기 실제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개라는 이름이 낱말이 실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참이긴 해요. 그러나 이 둘이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빙 둘러서 개념을 통해서 연결돼요. 이름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그 사물이 바로 이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게 오브덴 리차즈의 기본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스타라스포르라는 것은 이 이름이 이 사물을 대변한다거나 할까요? 뭐 스타라스포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대변한다 그럴까요? 그 이름이 이 사물을 대신하는 거죠.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의사소통의 구조는 말하리가 먼저 사물을 보고 머릿속에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 시니피에라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 이름이 떠오르는 그 이름이 랑거예요. 이름이 떠오르는 걸
랑그라 할 수도 있고 그 이름을 랑그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입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 발화라 그래요. 그걸 바론이라고 그러고 피아노라고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발화의 소리를 듣고 귀에서 청각 영상이 생기면서 귀와 뇌 함께 생기는 거예요. 이건 꼭 귀만의 일이 아니에요. 귀와 뇌, 청각 모두의 일이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것도 이제 랑거죠.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물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죠. 야, 저기 개가 있다 좀 봐라 이러면 그 말을 듣고는 그 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개 이러고 개가 없으면 안 보는 거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의 의사소통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념, 랑거, 바론, 청각영상 이런 말들이 좀 중요한 말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충인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2강 본격적으로 언어학 링구이스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링구이스틱은 인간의 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어학을 연구할 때 모국어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외국어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모국어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학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에스페란토로 하거나 영어로 하면 저도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분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국어를 통해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오고 그중에서도 언어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법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학위 이름은 문학박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에 한국에서는 그게 좀 안 좋아요. 그 문법 박사 차라리 그러면 좋겠는데 명칭이 문학 박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아이고 뭐 글 잘 쓰시겠네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글 잘 못 써요. 어, 이름이 문학 박사지 사실은 문법 박사입니다. 네. 예, 제가 만약에 미국을 유학을 가서 언어학을 했다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좀 실례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유학 가서 그 영어나 뭐 다른 나라 문학 박사학위를 받아온 분들은 제가 알기로 대체로 문법 박사예요. 문학 박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문학을 외국인에게 박사학위를 주기를 싫어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은 뭐 좋다. 하려면 해라.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유학 가신 분들이 유학 가서 한국어 문법 책을 막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불공부해요. 사실 그 영어, 미국에서, 영국에서 영어 박사 받아온 분들 한번 여러분 잘 알아보세요. 대부분 문법 공부했어요. 문학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영문학 박사 뭐 그렇게 말하죠. 좋습니다. 언어학은요, 고전 문법, 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 문법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것은 뭐 당연히 글말을 연구하고요. 입말, 입으로 나오는 말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글로 쓰여져 있는 문헌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BC 5세기경부터 인도의 파닌이라는 사람이 문법을 아주 잘 기술했어요. 그래서 파니니 문법이라 그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뭐 사실은 중국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운학이 발달해요. 운학.
이거 뭐 어문학이라고 그래도 됩니다. 어문학. 왜냐하면 중국어라는 것이 문학이 중요해요.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고리본은요 문법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문학이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문문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필롤로기오. 자메노프도 필롤로기오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그러니까 자메노프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링그비스티코라는 단어가 잘 안 쓰였어요. 필롤로기오가 링비스티코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자메노프 문헌을 여러분 보십시오. 대체로 필롤로고, 필롤로기오 이런 말을 해요. 링구비스토 뭐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문헌학은 르네상스 때부터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주로 있었는데요. 고전 연구, 문학이죠, 문학. 그리스, 라틴어, 산스크리트 문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다음 19세기에 들어와서 역사 비교 언어학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역사 언어학 더하기 비교 언어학인데요. 이 언어학 덕분으로 언어의 계통, 뭐 예를 들어서 인도 유럽어라든지 뭐, 다른 아시아 계통의 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통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통조어라는 것이 개념이 생깁니다. 어, 인도 유러피언 이러면 사실 그 공통조어예요. 각 나라 말마다 이제 나뉘어지죠. 근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공통조어를 만드는 거죠. 우리 한국말도요. 한국말도 공통조어가 대체로 몽골 퉁구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로 봅니다. 몽고와 퉁구스 그쪽에서 나누어져 나왔다. 이렇게. 역사 비교 언어학의 그 결과물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소시르가 창시자죠. 20세기 초입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얘기했잖아요. 이때부터 드디어 입말, 글말이 아닌 입말 연구가 시작돼요. 그리고 기호의 체계, 기호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말도 기호고, 뭐 음악도 기호고, 미술도 기호고, 다 기호라 할 수 있어요. 그 기호의 체계가 연구가 되고, 공시태, 통시태 이런 말이 생깁니다. 혹시 공시태, 통시태 어, 사무국장님 이게 뭔지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보셨을 것 같은데 해요. 선생님이 해주세요. 기침이 좀 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을.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이미 막 하는데 공시태는 현재 같은 시대의 언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홍시태는 역사적으로 변해온 모습을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우리말에 낚시라는 말 있잖아요. 낚시, 낚시한다, 낚시. 이게 공시태로 보면은 낚시가 하나의 명사예요. 명사. 그러나 통시태로 보면 그게 하나의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 더하기 주격조사예요. 낚스라는 명사와 더하기 이라는 주격조사예요. 그 낙 밑에 기역, 시옷이 붙었습니다. 낚스, 그것이 명사예요. 낚스. 그리고 이가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낚시, 이러면 오늘날로는 낚시가 이 말이에요. 낚시가. 근데 낚시, 낚시가 잘 된다 할 때, 낚시 잘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서서히 낚시가 잘 된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시태로 보면은 낚시가 명사지만 통시태로 보면은 낚시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 더하기 주격 축사입니다. 이런 걸 공시태와 통시태라고 합니다. 1950년대쯤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암 촘스키 얼마 전에 그 우리 협회에서
음, 음, 장, 장수미 선생님이 그 한번 그 모나투시 읽을 때인가 촘스키에 대해서 한번 읽는다고 광고를 하고 제가 봤는데 그 촘스키 유명하잖아요. 문화학자 겸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변형생성문법을 창시했습니다. 여기는 언어학이란 말을 안 쓰고 주로 변형생성문법 그래요. 영어로 TGA, Transformational Generative, 아, TGG, Generative Grammar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라는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똑같이 어떤 공통의 언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소시의 랑가하고는 다릅니다. 지난번에 그 김한신 선생님이 질문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소시의 랑거는 한국어 랑거, 영어 랑거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심층구조는 언어 자체의 심층구조입니다. 그것이 한국어에서는 표준구조로 한국말로 나타나고 영어에는 영어로 나타나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걸 표준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편문법이라고 해요. 보편문법. 인간에게는 보편문법. 자, 여기서는 이성주의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이 전까지는 구조주의 언어학까지는 경험주의였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또는 글을 보고 거기에서 뭔가를 끄집어냅니다. 그걸 이제 귀납적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연역적입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보편 문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뭔가 변화를 끄집어내는. 그래서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다음 화용론은 1960년대부터 나오는데요. 이것은 밤화유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대화가 일어날 때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환경이 어땠느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사실 그래요. 그래서 화용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해요. 그 대화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진 대화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용론이라고 해요. 우리 훈민정음은 15세기 중반에 나왔잖아요. 1443년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거쳐본 후에 1446년에 10월 상달에 발표했습니다. 10월 9일을 우리가 한글날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 훈민정음의 언어학은요, 이 19세기 역사 비교 언어학이라든지 뭐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든지 이거보다 훨씬 앞섭니다. 400년 정도 앞서서 벌써 그때 발음기관을 사용한 표문자를 그것도 음소문자, 음절문자가 아니라 음소문자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청취 언어학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건 생긴 말인데 일반적으로 언어학은 말을 하는 걸 중점으로 연구해요. 근데 훈민정음은요, 듣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가볍게 들린다, 무겁게 들린다, 이 소리는 양의 소리다, 음의 소리다, 뭐 탁한 소리다, 맑은 소리다, 이런 표현이 훈민정음에 나타나요. 그것을 오늘날 은학적 용어로 하면 청취언어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5세기에 한국에서는 조선이죠. 조선에서는 청취언어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언어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형태론적으로 합니다. 형태론이라는 것은 어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낱말의 구조와 그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고리어, 첨가어, 굴절어, 포합어 이렇게 네 가지를 놓는데 포합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포합이라는 거는 잘 안 씁니다. 사실 에스키모 거의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신테자 링고를 있는데요. 한 문장이 한 단어예요. 여기 예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존 웰스가 쓴 링구비스티카의 아스펙토에 대해서 에스페란토에 나오는 겁니다. 읽기도 곤란해요. 이렇게 긴 문장입니다. 근데 하나의 단어로 붙였어요. 이 뜻이 에스타스 베르샤이네 켈리네 체소스 프로비 이길린 파리 에라론 이런 뜻이래요. 그걸 하나의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걸 포함을 해요. 자, 그리고 고리버 중국어 하나밖에 제가 모르는데 이 고리버 영어가 요즘 사실 근데 약간 고리버화 되어 간다고 그래요. 영어가 우리가 융합인 줄로 알잖아요. 불제로로 아는데 그동안 많이 고립어화 되어 왔어요. 지금도 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어문론이 중요합니다. 문법이라는 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중국 가서 많이 좀 깨달았는데요. 아마 김한신 교수님도 많이 깨달으실 텐데 문법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학생들 문법 얘기하면 잘 몰라요. 자기네 나라 말 문법 모릅니다. 문법에 관심이 없어요.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 이제 첨가, 한국어 같은 첨가는 형태론이 낱말이 중요해요. 인도 유럽의 대부분인 불절어는 통으론이 중요해요. 자, 분절성. 지난 시간에도 분절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간의 음성은 단위로 나누어져요. 음소 단위로 나누어지죠. 자연의 소리는 단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단어 단위로 나누어지고 단어는 음절 단위로 나누어지고 음절은 음소 단위로 나누어지고 음소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아요. 음소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어요. 어, 음, 이 음절 단위로 글자가 되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걸 음절 문자라고 그래요. 일본의 가나가 그렇습니다. 음소 단위로 글자가 되는 게 대부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맞죠. 영어 알파벳도 그렇고요. 에스페란토도 그렇고요. 한글도 그렇습니다. 이 음소 문자라고 해요. 이 둘 다 표응 문자입니다. 그러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표의 문자죠. 그리고 우리 글, 우리 글, 한글이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에 사실 글자가 좀 있었어요. 구결, 향찰, 이두. 여러분 옛날에 배우신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은 표음 문자입니다. 음, 우리 조상들이 훈민정음 나오기 전에 뭐 그저 멍하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단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자들을 썼어요. 그 수준에서 머무른 것이 일본의 가나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의 가나고 우리는 구결, 향찰, 이두에서 세종대왕이 더 연구해가지고 오늘날 한글이 된 거죠. 이제 이런 건 무슨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게 문장입니다. 이것은 단어로 나누면 나는 한국말에서는 는이라는 조사가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죠. 이 문장과 단어에는 뜻이 드러납니다. 뜻이 드러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글자 동그라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형이라고도 뭐 이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가끔 이걸 동그라미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소리가 없을 때 이거는 그저 소리가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음소가 아닙니다. 음소가 아니에요. 음소 문자인데 음소가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 문자가 아니죠. 그냥 동그라미라는 표시입니다. 그게 여기 써요. 자, 그다음 음절로 나누어지면은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이제 동그라미가 없어집니다. 음소로 하면
느아, 느, 싸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도 동그라미가 없죠. 여기에서는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에스페란토로 보면 뭐 이렇게 에스페란토는 비교적 쉽습니다. 이 동그라미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나는 공부한다 이런 말을 하면요. 나는 공부한다. 여기에 이형이 나오죠. 이때는 꼭지 달린 이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디형이라고 도 하는데 이것은 음소입니다. 이라는 음소입니다. 공 할 때 음소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다 할 때 이다 이게 소리가 없어요. 이거 뭐 조금 한국어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음과 모음 에스페란토 사전에 보면 콘소넌트 보컬로 대신에 콘토이드 보코이드라는 말도 써요. 같은 뜻입니다. 발음 기관에서의 막힘 현상 유무로 자음과 모음을 나누죠. 이런 그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 사실 중요해요. 저는 이걸 뭐 눈 감고도 이렇게 그리는데 제가 칠판에서 이런 그림을 쓱 그리면 학생들이 깜짝 놀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여기 이제 에스페란토로 제가 이렇게 써놓았는데 저도 이번에 이 울대마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정확히 했어요. 도대체 인두가 뭐고 후두가 뭐고 이게 잘 모르잖아요. 자, 여기 16번 여기가 인두벽이라고 인두라고도 하고 인두벽이라고도 해요. 파링고라고. 그다음에 15번 이것은 밥줄 식도죠. 저도요 전에는 이 우리 목 앞부분에 밥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뒷부분에 기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죠. 예. 이 앞부분 툭 튀어나온 이거 무슨 뼈라고 그래요? 이거 뭐 사과 씨가 걸렸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여기가 어, 숨통입니다. 여기가 14번 라링고 그리고 그 뒤 이 목덜미 쪽이 밥줄이에요. 식도 에소파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벌리면 끝에 보이는 부분 7번 이런 걸 저지죠. 우블러라고 그러고요. 자, 이거 뭐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혀도요. 여기는 혀 끝, 이거는 새입천장, 여기는 혀 뒤혀, 11번 같은 경우에는 혀뿌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고 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은 에스페란토 모음 삼각형입니다. 이, 에, 아, 오, 우 이렇고 이 사각형은 사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삼각형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각형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한국어죠. 이, 에, 아.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사실 저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받았어요. 이, 에, 아, 이, 에, 아. 이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일부러 이, 아 소리 일부러 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고 입술만 변화시켜 보세요. 이,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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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소리만 내고 입술만 변화시키면 이에 아가 나옵니다. 야, 야, 야 이렇게 돼요. 그게 이에 에아예요. 그다음에 어는 입만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위에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어우도 어우 이렇게 하면 돼요. 어우 중국 학생들이 발음을 참 못하는 게 우 발음을 못해요. 우가 없어요. 중국어에는. 그래서 입을 내가 이래 해라 그러면요 막 웃고 따라 하지도 못해요.
우어, 우어. 이게 중국어 애들은 잘 안 돼요.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에스페란토에서 제일 긴 단어인데, 오토리노라링파링올로기요. 뭐겠어요? 이비인후과입니다. 이비인후과. 사진에는 지금 포이브에는 오토리노라링골로기오만 나옵니다. 파링거는 뺐습니다. 이비후과 이래 나오는데 이비인후과 하려면은 오토리노라링파링골로기오 또는 파링걸 앞에 넣어서 오토리노파링라링골로기오 뭐 그래도 되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한국어의 모음 삼각도인데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 어를 여기다가 두었어요. 근데 저는 어를 이 부분에 두거든요. 이 전체, 이 근처입니다. 그래서 아, 오, 우가 아니라 이쪽을 두고 아, 우 이쪽을 하나로 보고 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음, 음성, 음운, 음절 뭐 이런 것들 보니다. 음성은 인간의 물리적인 말소리입니다. 물리적인 말소리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표기를 할 때 이 극쇠 괄호 안에 표기를 합니다. 이게 국제 음성기호라는 게 여기서 생겼죠. 그리고 이 학문을 포네티코, 음성학이라고 그래요. 음소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언어 단위, 소리 단위입니다. 포네모라고 그러고 표기는 빗금, 괄호 사이에 표기를 합니다. 우리말에서 쌀, 경상도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시옷하고 쌍시옷하고 이 두 개가 다름으로써 뜻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옷과 쌍시옷은 음소입니다. 각각 하나의 음소예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 음소를 구분을 못해요. 음소가 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소라는 것은 음소 또는 음절의 언처죠. 뜻의 분화에 관여하는 소리의 길이, 색이 높낮이 등을 말합니다. 에스페란토로 포로소디오라고 부르는데요. 표기는 이 빗금 사이에 점 두 개나 또는 이 다운표 하나짜리 표시 이런 건데요. 한국어에는 장음 운소 하나 있습니다. 이 점 두 개, 두 풍터. 그래서 말하고 다르죠. 일반 글자에는 한글에는 이걸 안 써요. 근데 사전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한국어 사전 찾아보세요. 이게 다 쓰입니다. 점 두 개가 꼭 써요. 영어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사전도 보면 이런 게 써요. 근데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걸 오늘 배우십시오. 에스페란토의 악센토는요. 뜻의 분화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페란토에서는 사실 운소가 없는 거예요. 운소가 없어요. 악센토가 이게 뜻의 분화에 관여 안 해요. 여러분 뭐 하트로 그런다고 뭐 인터나치아 그러는 거하고 인터나치아 그러는 거하고 다릅니까? 안 다르잖아요. 똑같잖아요. 악센토가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상관없어요. 실제 사람들 말할 때 그 잘못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인터나치아 그래야 되는데 인터나치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서양 사람들 중에는. 그러나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뜻의 분야에 관여 안 해요. 영어에서는요. 데저트 그런 거고 디저트 그런 거고 완전히 달라요. 뭐 악센트가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게 운소입니다. 근데 에스페란토에는 운소가 없어요. 그냥 악센트는 리듬을 고르게 해주는 정도 역할만 해요. 참고로 악센토라는 단어가 있고 악센토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안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악센토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이에요. 근데 악첸토라는 말이 있어요. 에스페란토 보이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나옵니다. 악첸토가 뭐냐면요. 틀린 악센토를 악첸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하바스 친한 악첸톤 엔 에스페란토 이러면 그는 에스페란토를 말할 때 중국어식 억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악센토. 참고로 알아두세요. 음소, 음소 두 개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음운론, 포놀로기오라고 해요. 음절은 한 번의 숨으로 내는 소리만입니다.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아, 이, 아이 구별입니다. 이 앞쪽은 아, 이 두 번 숨을 냈어요. 아, 이 이렇게. 그러나 뒤쪽은 아이 한 번입니다. 이 계음절과 폐음절이 또 중요한데요. 에, 점성, 음절의 끝 음을 계음절로 하느냐 폐음절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N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의 프랑스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N 안 그래요. 엔너 이래요. 엔너. 엔 에스페란토 안 그러고 엔너 에스페란토 이런 식으로 말해요. 계음절로 발음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계음절. 자, 에스페란토도 사실은 네음절인데 한국어로 쓸 때는 다섯 음절로 써요. 에스페란토 이렇게 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S 할 때 스 이것이요. 계음절이 돼야 돼요. 폐음절로 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S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스푼 이런 걸 또 우리는 스푼 안 그러고 스푼 그래요. 스푼. 사실은 스푼 그래야 됩니다. 스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뉴스를 텔레비전 잘 들어보면요. 언어 훈련을 많이 받고 잘하는 아나운서들은 스푼 이렇게 발음해요. 스커터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훈련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은요. 스푼, 스커터 이렇게 발음해요. 그거는 영어지 한국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발음했을 뿐이에요. 한국어의 외래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습도라는 걸 발음할 때도요. 저도 지금 방금 습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의모음이 없는 거예요. 의모음이 없어요. 습도 이러면. 의모음을 정확하게 넣어주면은 습도 이렇게 돼요. 습도가 높다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습도가 높다 이러죠. 습도가 높다. 그 잘못된 발음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줌으로 인터넷 무슨 국제 행사에 보니까 크로아티아에서 온 분이 자기가 크로아티아어를 말한다고 말하는데 그라탈링구어 이래요. 그라탈링구어. 나 그 깜짝 놀랐네. 아니 그라탈링구어가 뭔가 보니까 크로아탈링구어로 그라탈링구어 그래요. 여러분 에스페란티스토들 여러 나라 사람들 만나면요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크로아타를 그 나라 사람들은 아마 그 나라 모국의 영향이겠죠. 그라타 이래 그라타. 우리처럼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지도 않아요. 그라타 그래요. 그라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음 아주 옛날에 한국의 어느 부산의 에스페란티스토가 웅변을 하는데 카라이 게스뇨로이라는 발음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는데 내보고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가라이 게 이래도 가라이 게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꼭 뭐 가라 이 개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카라이 그래야 되는데 가라이 이래 버린 거예요. 가라이 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카라이가 아니에요. 카라이, 카라이, 카라이. 이거 가라이 이러면 세음절이 됩니다. 세음절. 자, 시간이 오늘 많이 없겠는데 중국어의 경우에는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발음이 나빠요. 어, 우리는 이걸 알산서 1, 2, 3, 4 할 때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입실로노, 이 Y자 발음을 정확히 해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하나만 발음해요. 그래.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 그, 옌, 옌, 웬, 쥘,
way 이렇게 발음 나는데요. 이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립 형태소, 실질 형태소, 어휘 형태소 대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책이 이러면 책은 자립 형태소, 이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단어는 뜻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형태소로 쪼개질 수 있어요. 책가방 그럴 때 책 하나요. 이게 단어입니다. 책가방이 단어예요. 이건 옥합어라고 그래가지고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책하고 가방이 합쳐진 거죠. 품사와 문장 성분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품사는 단어를 문법상 의미, 형태, 기능으로 분리해 놓은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능이에요. 그래서 명사, 동사 이런 것들이 문장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주어, 목적어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음절과 간극도 한음절은 여기 그림에 보면요. 이 꼭대기가 있잖아요. 5, 6, 7 이런 꼭대기. 이게 한음절이에요. 그래서 기본, 발음은 기본으로 나는데 이것은 0도, 5도, 0도, 5도, 2도 이렇게 돼 있어서 꼭대기가 마루가 두 개 있어요. 이음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0도는 파열음, 1도는 마찰음과 파찰음, 2도는 비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시간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성문 성대 움직임.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네. 네. 성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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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대체로 처음 보죠.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여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음, 한번 좀 징그럽기도 한데, 아, 자, 이런 것이 이게 어, 성문이고 성대입니다. 성대는 하얗게 보였던 그게 성대고요. 성문은 그 앞에 있는 또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유성음은 이렇게 그 성대가 뚜르르 떨리는 거. 우리가 이게 손을 대보면 이렇게 떨리죠. 귀를 막고서 하면 뭐 골 안이 웅 울려요. 그런 걸 유성음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모음과 유성 자음이 유성음에서 봅니다. 무성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면요 골 안이 떨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떨림이 없어요. 우리가 속삭임 이런 것도 무성음입니다. 안모음은 과도음이나 활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짧게 나는 모음입니다. 다른 모음과 합쳐져요. 그런데 한글에서는 특별한 글자가 없어요. 에스페란토에서는 요, 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야 그러면 이건 이 더하기 아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는 이때 이는 짧게 나는 이예요. 평소에 이하고 달라요. 평소에 이는 길게 나죠. 이 그런데 여기서 야 그러면 이가 아주 짧아요. 야 짧아요. 와 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단순 모음은 어, 이 단순 모음과 복합 모음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 좋은데 발음하는 동안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죠. 그러나 복합 모음은 이중 삼중인데요. 이게 한 음절이긴 하되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달라져요. 야 이러면 야 입술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요 다 달라지잖아요. 왜 이거는 우리가 외국 할 때 왜 하면 입술 모양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외국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걸 입술 모양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 이런 그것은 사실은 이 오른쪽에 외자가 돼서 일본을 우리가 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돼버려요. 외국 그래야 돼요. 외국. 근데 외국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위는 우리말에서 우리 글에서 위는요 두 가지 다가 돼요. 위 단수 모음으로 할 때도 있고 위
복합 모음으로 합쳐졌어요. 중세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복합 모음이었어요. I, 어이, 오이, 우이, 와이, 우어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근데 한 500년 지나면서 오늘날은 이게 에, 유는 단순 모음이 되었고 외는 삼중 모음에서 이중 모음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참고로 두 페이지 나오는데요. 유럽의 여러 말들을 보면은 계통적으로 이런 일곱 가지 계통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제르마나이, 라틴아이, 슬라바이 이 세 가지 말들을 많이 알죠. 그리고 유형적으로는 플렉시아, 굴절어, 아글루티나, 교차어, 첨가어, 이졸라, 영어를 이졸라고 해요. 이존, 보리버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페란토가 과연 유럽어인가 이럴 때 유럽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인도 유럽어는 존재하죠. 그러나 그냥 유럽어 이건 좀 곤란해요. 왜냐, 유럽어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니까. 그 인도 유럽어와 에스페란토의 주요 특징을 보면요. 먼저 인도 유럽어는 전 세계 2분의 1 정도가 인도 유럽어를 써요. 그리고 에스페란토는 전 세계 95개국의 국가 지부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인도 유럽어는 특징이 세 가지예요. 굴곡을 하고 어순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우리가 주어, 동사 이렇게도 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사가 있어요. 개사는 코플러라고 하는데 에스페란토의 ST 동사. 그걸 개사라고 해요. 연결사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자, 에스페란토를 보세요. 굴곡을 하지 않아요. 계산은 있어요. ST 있죠. 어수는 아주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꼭 소어가 아니에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문법적으로 인도 유럽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인상적으로는 분명히 유럽적이다. 제가 한 말입니다. 왜냐? 어휘 때문에 그래요. 어휘. 어휘가 다 유럽에서 나왔어요. 거의 다 유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총을 우리가 사용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총알이잖아요. 총알. 총알 없으면 총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언어에서도 단어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 단어가 다 유럽에서 나왔다. 그러니 이것은 유럽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 단콘. 네, 질문 주세요. 예, 그럼, 교수님,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 2페이지에서 언어 유형 중에 예, 굴절어를 설명하시면서 통어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월, 예. 문장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월이 뭡니까? 월은요, 한국어로 문장, 그러니까 프라조를 월이라고 그래요. 어, 네, 아, 이라케 같은 데서는 맞아. 월이라고 그래요. 문, 알겠습니다. 영어로 센텐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예, 예. 우리서 걸월 이런 말 있잖아요. 걸월. 예, 옛날에 이거 예. 말이라고 해서 발로다가 월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제스라비도, 제스라비도. 디스라비더, 땅콩, 코란 땅콩. 수고하셨습니다. 땅콩. 지수레비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